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19가지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의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투기 지역으로도 묶입니다. 부동산 대책엔 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부자 증세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도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또 서민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카드 공제도 늘어납니다. 강한 소형 태풍 노루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노루는 오는 6일 제주부터 영향을 미친 뒤 대한 해역을 통과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미군의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이르면 다음 주 한반도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당초 오는 21일에 시작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가 알아서 한 일일 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병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공관병 호출을 위해 전자 팔찌를 채웠다는 의혹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박 사령관은 침묵하는 것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며 감사해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30대 마필관리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8시 뉴스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그리고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집을 사고 팔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일부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없게 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여 만에 부활입니다.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 지역으로도 묶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돼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이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보다는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5년간 이어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대책에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은 매수 문의 자체가 쑥 들어가는 등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부산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시는 지난 6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같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광풍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방금 전해드린 대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투기 지역으로도 지정돼 거래와 세금, 대출 이렇게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해 113 대책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주로 청약 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과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지 못하자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해지고 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분양권에 재당첨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9개의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인 겁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로 돈과 관련한 금융 규제가 더해지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 그 자체뿐만 아니라 투기 지역이나 다른 대책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세 지역에 모두 포함된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1개 구와 세종시엔 3중의 규제 그물이 쳐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정부는 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처럼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집 팔아서 번 돈의 최고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 대책은 손승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연평균 61만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자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정부는 이른바 갭투자가 이런 다주택 보유에 일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그 차액만으로 집을 사는 게 가능해지면서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갭투자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엔 2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은 주택 한 채를 2년만 갖고 있어도 양도세가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직접 살아야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대출 등을 이용해서 갭 투자라고 하는 소위 전세 낀 투자를 하는 수요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하는 주택 거래 시장을 좀 조성하자라는. 정부는 세제를 통해 다주택 보유를 막고 주택 대출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면 갭 투자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바꿔서 실제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는 한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1순위에서 20대 1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청약 1순위지만 번번이 당첨받지 못한 이금필 씨는 높은 경쟁률에 또 떨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청약을 한 13번째, 이제 요번까지 14번째 정도 하고 있는데요. 좀 답답한 면은 크죠. 정부가 지난 2015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1순위 자격자는 1,315만 명으로 2년 반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1순위자가 너무 많다 보니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줄고 당첨 후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 세력이 끼어들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 제도를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 통장을 6개월에서 1년 보유하면 1순위를 주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1순위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양하는 청약 가점제도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일반 공급 물량 전체를 가점제 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실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순위를 축소함으로써 미분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점제로 분양받았을 경우 2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둬서 일부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상습적으로 되파는 행위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로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걸로 요약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초강력 규제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은 안정세로 돌아설 걸로 보인다면서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강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집권 5년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규제책이 무색할 정도로 참여정부 5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오늘 대책이 과거와 다를 것이란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투기적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거래 신고제까지 포함할 경우에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 가운데 효과를 나타냈던 정책이 이번 대책의 골간을 차지하는 데다 이번 발표에선 추가 조치까지 담고 있는 것이 이런 평가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갭 투자 등 주택 가수요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건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대책으로 관련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도 임대주택 비율의 강화라든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 더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수요 공급 계획을 추가로 마련해야 중장기적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합니다. SBS 이강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42%로 법인세는 25%로 각각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6조 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거칠 걸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박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부자 증세입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증세의 첫 대상으로 삼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모두 올려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올립니다. 연봉이 3억 9,200만 원인 4인 가족 헛벌이 가장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세를 100만 원가량 더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더 내는 고소득자는 9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법인세는 과표 구간이 연 2천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오릅니다. 129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부터 약 4,300억 원가량 법인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건 1990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경제 여건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세금을 연간 6조 3천억 원가량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세제 개편안에 큰 틀엔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 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서민들을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욱 기자입니다. 여기 매년 청년 직원을 뽑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 투자를 많이 못하다 보니 세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고용만 늘려도 혜택을 받도록 세법이 개정돼 신규 채용 1명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원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며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근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근로자의 경우 공제 금액이 연 12만 원 늘어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책과 공연 비용 지출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녀 한 명당 15만 원씩 세액 공제를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5살 이하의 자녀에 대해 연 120만 원의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정도, 최대 2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으로 연간 8천억 원이 쓰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앞서 보신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일부는 바로 내일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을 완전히 다 시행하려면 모두 17개 관련 법을 고쳐야 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진통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을 바꿔야 하는지 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가운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라는 양도세 강화를 위해선 소득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 세제 개편 가운데 초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부분은 법인세법을 손봐야 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 관련 법이 양쪽에 걸쳐 있는 소득세법을 포함해서 부동산 대책은 5개, 증세는 13개, 모두 17개입니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순조롭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오늘 야당들의 첫 반응은 냉랭합니다. 기업 발목 잡는 정세인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감세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친서민 정책임을 내세우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과는 협상 여지가 있기는 한데 요즘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이 연일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때 관련법이 제출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협치 복원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SBS 권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오후 늦게 시작됐는데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과는 선을 긋는 진술을 하며 승마 지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예정보다 하루 늦게 시작됐습니다. 신문이 일부분만 진행된 가운데 이 부회장은 자신이 삼성그룹 경영에 구체적인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미래전략실 해체를 선언했던 건 역시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도 미래전략실과 두 회사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 부회장의 진술은 최 전 실장의 오전 진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 부회장에게 꼭 필요한 그룹 경영 상황을 공유했을 뿐 미래전략실의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었으며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탁할 만한 현안이 없는 만큼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 등이 뇌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설령 뇌물이 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긋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은 오늘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공방기 일을 거치면 다음 주 월요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삼성 뇌물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미 공화당의 한 중진 의원이 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며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북핵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전쟁을 할 것이며 전쟁으로 큰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미 NBC TV에 출연했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If thousands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They're not going to die here. And he's told me that to my face. 트럼프가 말을 거칠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레이엄 의원이 대북 강경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발언의 수위는 충격적입니다. 최근 미 조야에서 북한 정권 교체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건 북한을 압박하고 한편으론 달래보겠다는 강온 양면 전략으로 보입니다. We do not seek a regime change. We do not seek the collapse of the regime. We do not seek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과 협상론이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인식만큼은 양측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눈 정찰 위성 사업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3, 4년째 제자리 걸음이란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군은 급한 대로 외국 정찰 위성을 빌려 쓰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군은 지난해 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자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 위성을 외국에서 빌려서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정부에 정찰 위성 임차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빌려줄 곳은 알아보지도 않고 빌려 쓰겠다고 발표부터 한 겁니다. 방사청에서 민간 교수한테 선행연구 맡아서 지금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찾지는 못한 거잖아요. 선행연구를 그냥 찾고 있는 중이에요. 무기체계 임차 목적의 선행 연구는 군이 어디에서 빌릴지 정한 뒤 연구자에게 기술적, 전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군도 못 찾는 정찰위성 임대 국가를 민간인에게 찾아내라고 맡긴 겁니다. 게다가 국가 간에 돈을 주고받으며 정찰위성을 빌려주고 빌려 쓴 사례는 없습니다. 정찰위성을 빌려줄 거라 기대했던 이스라엘도 임대 의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끼리 위성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스라엘 측 정보가 양적 질적으로 우리 측 정보보다 월등해 교환마저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정찰 위성 임차 계획이 이미 무산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진로를 보이던 제5호 태풍 노루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형이지만 강한 태풍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7일쯤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안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살에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조금만 움직여도 절로 땀이 납니다. 실외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숨이 막혀서. 같은 시각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폭염만큼이나 토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13일째 태평양을 떠돌던 태풍 노루의 진로에 큰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느려지는 시점이 6일 날입니다. 전향하면서 북위 30도 부근인데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노루는 오는 6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7일쯤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규슈로 곧장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던 진로가 크게 바뀐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예상도 비슷하지만 우리 기상청보다는 태풍이 일본 규슈에 가깝게 지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노루는 지금은 소형 태풍이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나선형 구름이 또렷하게 잡힐 정도로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상을 할 때 우리나라 남단까지 태풍의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또 우리가 우려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6일엔 제주 지방에
7일엔 전국에 비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SBS 안정인입니다. 경마공원 마필 관리사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달 사이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일하던 2명, 그리고 서울 경마공원에서 일하던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고용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주호진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13년째 마필 관리사로 일해온 이현준 씨는 어제 오전 경남 창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악한 처우 개선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마필 관리사도 사람입니다. 노예를 취급하지 마시고 마필 관리사님도 사람답게 좀 잘 보살펴 주시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마필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2달여 만에 또 다른 마필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유독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이 같은 일이 잇따르는 데는 고용 불안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마필 관리사가 조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용돼 임금과 해고 등이 조교사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똑같은 상금을 벌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도 그 조교사님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임금은 천차만별이죠. 서울은 마필 관리사가 조교사 협회에 일괄 고용돼 임금 등을 보장받습니다. 마필 관리사의 잇따른 죽음에 노조와 정치권까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 가족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놓고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관병을 부르기 위해서 전자 팔찌를 차게 했고 또 답이 늦으면 폭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제2작전사령관 공관에 근무했던 병사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 호출을 위해 전자팔찌까지 차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관병 중 한 명은 항상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다 신호가 울리면 달려가 심부름해야 했다는 겁니다. 응답이 늦거나 호출을 받지 못하면 사령관 부인이 폭언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박 사령관이 공관 앞마당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 공을 주어야 했고 박 사령관 부인이 불교 신자인 병사까지 교회에 데려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관병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를 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 사령관 측은 공관에는 손목시계형 호출벨이 1개 있다며 손님 방문 때 편의성과 알림 목적으로 3차례 사용한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관병에게 손목에 착용하게 하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전역 지원서를 낸 박 사령관은 군인권센터 주장에 침묵하는 건 자중하는 것이지 인정하는 건 아니라며 감사해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갑질 이야기입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선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피해 운전기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부터 했습니다.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운전기사가 아닌 다른 직원들도 폭언을 당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열심히 일하려 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난폭운전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앞으로 가! 가고 비상라이트를 켜!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거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직 운전기사는 이 회장이 종근당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차에 싣고 다니며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의사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의사분들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요. 진술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자정해야 이 회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50대 탈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과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상의에 환자복 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주차장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주차장과 연결된 숲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50살 유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지난 2004년 이복 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 감호 10년을 선고받은 유 씨는 지난해 3월 감호소를 나온 뒤 나주의 한 병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10년을 침대로 맥시멈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 종료를 하고 전염기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지난 1998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유 씨는 3년 뒤인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국했다가 붙잡힌 뒤 이듬해 다시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망상장애에 시달리다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고 치료 감호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자기를 납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북한에 관련된 그런 망상 때문에 이제 계셨는데 경찰과 정보당국은 유 씨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산삼 줄기세포 신약이라며 3개월이면 완치된다고 속여 말기 암 환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가짜 의사의 가짜 약이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창고에 각종 약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창고 깊숙이 들어가자 약품 제조 도구도 보입니다. 56살 김모 씨는 여기서 만든 주사제를 말기암 환자들에게 산삼 줄기세포 신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치료를 받은 환자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13명. 갓 개발한 신약이라 국내 치료는 불법이라면서 환자들을 베트남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명당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7,500여만 원을 받아 모두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사실 거의 이제 포기하신 상태고 말기까지 가신 분들인데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이제 이분들한테 진료를 의뢰를 했죠. 그러나 성분 분석 결과 산삼 줄기세포 신약은 진통제와 국소마취제, 항생제를 섞은 거였습니다. 국내 명문 의대와 중국 유명 의대 출신 의학 박사라던 김 씨의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김 씨를 도와 직접 시술에 나선 진짜 한의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속은 말기암 환자 가운데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 씨와 약 제조자, 한의사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한의사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피서지는 바로 지하철입니다. 시원한 열차를 타거나 아니면 인천공항 같은 공공시설을 찾아서 한낮 더위를 피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가 훤히 보이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4층 창가. 수십 명의 노인이 활주로를 보며 앉아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거리를 싸온 사람도 있습니다. 가고 싶기도 하는데 대개 보면 경제가 허락이 안 되잖아. 나이들 먹어본 사람들이. 공항 1층 문화공연장에 마련된 간이의자를 채운 사람들도 대부분 노년층입니다. 여기 오니까 시원해서 살만해요. 더워서 피서온 거예요. 지금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공항 안은 25도로 쾌적합니다. 하지만 바깥은 31도를 육박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공항을 피서지 삼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낮 서울 상봉역에서 춘천행 열차를 타봤습니다. 승객의 90%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춘천에 가려는 게 아니라 오가는 열차 안에서 더운 낮을 보내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노고 잠만 오고 그러니까 지하철 많이 타죠. 무임이니까. 닷새의 하루꼴로 서울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지난 7월. 한 달간 지하철 경로 우대 승차는 1,700만 건, 하루 평균 55만 건 꼴입니다. 서울에서 멀리 가지 못하는 분들은 시청 근처 지하광장을 피서지로 찾곤 합니다. 한번 더 지어 들어오면 시원하다고요. 돈도 한 번 못 버는데 에어컨 좀 정식 얼마나 에어컨들이. 무료 열차 안에서 공공시설에서 더위를 피하는 노인들에겐 극성수기 7말 8초 여름휴가도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쿨링 매트와 쿨토시, 냉장고 바지, 또 뿌리는 에어컨, 체감 온도를 낮춰준다는 이른바 쿨링 제품들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한지연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쿨링 제품을 착용하게 한 뒤 운동 전후의 체온 변화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쿨토시를 착용한 팔은 푸른색, 그렇지 않은 팔은 붉은색을 띱니다. 쿨토시가 열을 빼앗아 피부 온도를 낮춰준 겁니다. 이게 더워 보이지만 일단 착용하고 운동하면은 이게 나중에 시원해갖고 계속 차게 되거든요. 이번엔 기능성 티셔츠와 일반 면 티셔츠를 비교해봤습니다. 쿨링 효과만 보면 두 가지 모두 비슷했습니다. 반면 쿨링 스카프는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에 담그면 냉각젤로 변하는 제품은 운동 후에도 낮은 온도를 유지한 데 반해 마른 상태로 쓰는 쿨링 스카프 제품은 거의 50도까지 오릅니다.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체온을 높이는 겁니다. 열대야를 날려준다는 침구류는 어떨까? 매트와 베개, 이불을 쿨링 제품으로 바꿔봤습니다. 일반 침구류를 사용할 때 노랗던 얼굴과 팔 부위가 하늘색으로 변했고 목 부위의 온도도 2, 3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에탄올과 멘톨이 주성분인 의류용 스프레이도 비슷한 효과를 봤습니다. 얼음 팩 같은 거를 밑에 깔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 더위는 조금 가라앉힐 수 있을 정도로 차가운. 차 유리에 뿌리면 단열 효과를 내 시원하게 해준다는 쿨링 스프레이나 차량용 쿨링 매트는 찜통 차 안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능도 효과도 제각각인 쿨링 제품, 꼼꼼히 따져보고 사용하면 무더운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26도 찍혔나요? 대형마트에 들어가 귀금속과 휴대전화를 훔친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담하게도 쇼핑객들이 많은 대낮 시간에 진열대 뒤를 기어다니면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입니다. 휴일 점심시간 한 대형마트 내 금은방.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황급히 몸을 낮추더니 기어서 기금속 진열대에 접근합니다.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쇼핑객이 금은방에 접근해도 잠시 눈길을 줄 뿐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갑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판매장. 이 남성은 영업 마감 시간을 기다렸다 신제품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진열 상품까지 싹쓸이합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32살 H씨는 이런 대담한 범행으로 지난 2달 모두 3차례에 걸쳐 5,700만 원 상당의 기금속과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철저하게 사전 답사를 하고 나서 범행을 시작하게 되면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해서 범행을 했고, 그리고 장갑을 안 꼈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지문이 그렇게 안 남는 걸 알고. H씨는 또 범행 뒤 미리 준비해둔 옷과 자전거를 이용해 도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물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사회혁신수석실 소속 행정관 2명을 경북 성주 사드 배치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진입로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요구사항과 국방부, 경찰 등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하며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청와대는 그제도 상경 집회에 나선 성주 주민에게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 도발에 대응한 임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여부는 환경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 날 거라면서 보충 설명을 위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면담도 주선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에만 맡기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갈등 조정에 나선 겁니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환경 영향평가뿐 아니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공청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도 따져 배치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는 등 정부가 사드 배치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배치는 이미 한미가 협의에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미군의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이르면 다음 주 한반도 해상에서 대북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참여로 북한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려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준무 기자입니다. 한반도 해상에 전개될 미국 항공모함은 로널드 레이건호와 칼 빈슨호로 예상됩니다. 두 항모 모두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투력과 맞먹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2달 남짓 만인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북 무력 시위에 다시 나서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1일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에 맞춰 전개할 계획이었는데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일정이 앞당겨지고 전력도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한 척도 참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SLBM용 미사일 사출 실험을 3차례 진행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의 전개는 북한의 추가 도발로 유력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 억제용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번 바닷속을 잠행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잠수함 특성상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잡는 방법은 기지 근처에서 매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도 보름에 한 번씩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위로 나와야 하는 우리 군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한 번에 6개월씩 잠행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 SLBM에 대적할 대안으로 꼽힙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불과 10분 전에 프랑스 여객기가 같은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한데 이렇게 북한이 예고도 없이 마구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수많은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쏜 ICBM은 1000km를 40여 분간 날아가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이 통과하기 불과 10분 전에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같은 상공을 비행했다고 미 ABC 방송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보잉 777기로 323명의 승객을 태우고 도쿄를 출발해 파리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로켓과 미사일 발사는 사전에 국제기구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북한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4일 발사된 북한의 1차 ICBM 역시 민간 항공사가 사용하는 혼잡한 상공을 날아가 어선이 있는 지역에 낙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10분의 5차라는 거는 미사일의 속도를 보면 그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항로에 다니는 비행기가 있다라는 거는 식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고요. 무시하고 발사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충돌 확률이 희박하지만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으로 내리꽂는 미사일을 여객기나 어선이 피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고 없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자꾸 늘어가는 만큼 민간 항공기가 무방비로 격추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데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You don't know how it's going to feel or what it's going to feel like, but really, in my opinion, it didn't feel like anything. My concern just is with the health effect. What's going to happen to my body when I'm putting this foreign object into my hand and down the road.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이 없는 데다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셀 위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Do you own that data, or does the company own that data? And I think the legal system needs to catch up a little bit to this because these are new. 생체 이식 칩이 보안이나 의료, 결제 등 수많은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네, 기분이 좋아지는 곡, 친숙한 곡이죠. 리 오스카의 Before the Rain입니다. 세계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로 꼽히는 리 오스카가 14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Before the Rain, Low Rider, My Road 등 덴마크 출신의 리 오스카는 이런 명곡들을 작곡하고 연주한 하모니카의 전설입니다. 지난 2003년 마지막 내한 공연 이후 몇 차례 한국 방문이 취소되었고 어느새 14년이 흘렀습니다. What was that bad disease or that thing that went? Time flies. Life gets busy. 80년대의 대표적 싱어송라이터 고 김현식이 자신의 곡을 리메이크한 인연을 계기로 한국 선율과 친해졌고 이후 공연 때마다 한국 노래들을 연주해 왔습니다. He reminded me, the way people describe him, reminded me of Jim Morrison. Same kind of personality, was very outgoing and unfortunately died very young. 내일 공연에선 한국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곡 코리안 블루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All these other little towns are now got buildings and making a light expression about something that's moving too fast, maybe. 리 오스카의 이번 공연은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하모니카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20살의 신예 LG의 김대현 투수가 눈부신 투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스 허프의 부상으로 임시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에이스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김대현은 고교 시절 청소년 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한 유망주로 지난해 1차 지명으로 LG에 입단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 선발과 구원으로 가며 프로 무대에 적응하다 지난달 초 에이스 허프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자 기회를 잡았습니다. 임시 선발로 긴급 투입된 김대현은 깜짝 놀랄 만큼의 호투로 허프의 공백을 말끔히 메웠습니다. 4경기에서 3승을 올렸고 7월 이후 평균 자책점 1.46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허프 때문에 팀이 위기가 왔지만 그런 상황에서 잘 던진다, 그런 칭찬 많이 듣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키 190cm, 몸무게 100kg의 거구에서 뿜어나오는 140km대 후반의 묵직한 직구에다 프로 데뷔 후 연마한 커브와 포크볼을 앞세워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상대팀 선수에게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출 만큼 인성도 훌륭합니다. 김대현이 선발진에 합류한 지난달 13일 이후 LG는 10승 3패의 상승세로 4위까지 치고 올라오며 가을 야구 경쟁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매 이닝 좋은 결과로 팀이 이길 수 있게끔 발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프로야구 홈런 선두인 SK 최정 선수가 시즌 37호 아치를 그렸습니다. 고척 동구장의 관중석 뒷벽을 때린 초대형 홈런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또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날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모레는 3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북상 중인 5호 태풍 노루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제주도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의 크기는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강한 힘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만 저온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차차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시장의 질서만큼은 투명하게 만들어야 투기 세력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